이진우 프로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이게 무슨 일이래요? 안 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면 나는 안 그런데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남들이 조금씩 어려워해요 나를. 내가 아이라면 나의 부모는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아무 말 안.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을 제대로 이끌어가 주실 주인공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경일의 지혜의 밤의 호스트죠.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 그리고 말마음연구소의 김윤나 소장님 두 분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 두 분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소개를 좀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인지심리학자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생각 다루는 사람인데 사실 두 분의 생각이 워낙 복잡하고 정교해가지고 아까 계속 저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아주 익사이팅했습니다. 스릴 넘쳐가지고 오늘도 두 분한테 많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네. 대기실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해 본 건 처음이에요. 정말 좀 워낙 그 말 전문가, 마음 전문가셔서 그런지 제 마음이 아주 지금 말랑말랑해진 상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뵀는데 화면을 통해서는 자주 뵀습니다. 정말 최고의 말 전문가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말마음연구소의 김윤나 소장이고요. 저는 우리의 말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잘 연결시키고 건강을 회복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말씀 하셨는데 벌써 마음이 그러세요? 톤으로도 사람을 이렇게 감사해요.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오늘 이 토크 콘서트, 잘 나이 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품격 있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김경일 교수께서는 단단한 내면을 만드는 마음 전문가로서, 그리고 우리 김윤나 소장께서는 건강한 표현을 위한 말 전문가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품격 있게 나이 드는 것 하면 무엇인지 한번 개인적인 생각들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깊이가 얕으니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저는 품격 있게 나이 드는 것, 어제 한번 이렇게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봤는데 저는 낄끼 빠빠 잘하는 거. 맞아요. 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참여해야 할 자리, 빠져야 할 자리, 그리고 살짝 참여했다가 계산하고 빠져야 할 자리, 참여 안 했다가 뒤늦게 가서 계산하고 나올 자리, 이런 계산이 들어가야 되네요. 그 계산에는 어떤 금전 계산도 있습니다만 어떤 정신적인 계산도 있는 거죠. 마음의 리더가 돼서 하여튼 그런 거 잘하는 게 품격 있게 나이 드는 게 아닌가, 제 소견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하긴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네. 아니 왜냐면 저도 그 낄끼빠빠를 제때 못하니까 저 모르는 단톡방이 계속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소외되신다고 안 그래도 제가 얘기 들었어요. 학계에서는 거의 그 따 수준으로다가 농담이. 여기 김경일 교수님 진짜 저희 이 연예인들에게도 너무나 격이 없이 대해주셔서 모두가 좋아하는 전문가세요. 자, 그 김경일 교수께서 생각하는 품격 있게 나이 드는 법 한마디로.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품격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가는 거. 근데 여기서 품격을 좀 빼보면 내가 뭘 원하는가를 얘기하는데 위트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뭘 원하는가를 얘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좀 점잖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뭘 원하는지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제 부장님들이 네. 회의할 때 이거 나를 위해 하는 회의인데 대부분 이게 너희들을 다 위해서 하는 회의다 이런 얘기할 때 짜증 나거든요. 솔직하게. 네네.
솔직한 요구를 아주 위트 있게 드러내는 것이 품격 있게 나이든. 자, 다음은 우리 소장님. 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코칭이나 강의에서 많은 분들을 뵈면서 느낀 건 두 가지인데요. 일단 품격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이제 자신의 마음의 풍광을 잘 알아차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 내 마음의 날씨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저거 불편하다. 지금 내 마음 어떻지? 이렇게 외부에 막 달려들어서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의 풍광을 이렇게 쫙 살피는 능력이 있는 분이 첫 번째 요건인 것 같고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근데 이 마음에도 막 광풍이 불죠. 어쩌면 여기 오시는 길에도 오전에 이제 한바탕 하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광풍이 확 부를 때 이것을 이렇게 좀 잠재우는 능력이랄까요? 나를 진정시키는 능력? 이 두 가지가 만난 사람들은 마음도 잔잔하게 그렇게 나가는 말은 또 누굴 다치게 하지 않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가지신 분들 곁에 있으면 안전하면서도 그 사람의 말의 양이 작은데 또 막 배울 게 있고 같이 있고 싶고 뭐 이런 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 토크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크 주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공허할 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시는데요. 참 이럴 느낌 받으실 때 있어요. 요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토크 콘서트 참석 신청하실 때 남겨주신 고민 사연을 먼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딸 셋의 엄마입니다. 그동안은 힘들어도 아이들 크는 모습을 보며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쩍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마음이 공허합니다. 아직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시속 20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시속 40km로 달리는 느낌이에요.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울 땐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물론 한 분의 사연이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속으로 지금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김경일 교수님. 외로움을 그냥 즐기거나 혹은 뭐 살짝 그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으면 좋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외로우면 혼자 있으면 힘들어 할까요? 이제 이게 막 바쁘고 사람들한테 좀 많이 치고 이래서 좀 쉬고 싶다 이럴 때 혼자 있는 시간은 굉장히 달콤하죠. 네. 그게 이제 고독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외로움은 이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타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간이라서 더 괴롭거든요. 그렇다면 타의가 아니라 자의, 자의적인 요소들이 좀 들어가면 좀 많이 나아지겠죠. 근데 그 중에 저희가 많이 보면 이게 성장감을 느끼면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감으로 들어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길어도 얼마든지 그게 괜찮아지거든요. 성장감을 느끼면 성장감. 네. 새로 배우기. 모든 종류의 새로 배우기. 조금씩 새로 배우기 시작하면은 많이 들어가는데 되게 재밌는 건 근데 외롭다는 것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그 증상이 뭐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누구와도 그렇죠. 말을 못 하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근데 그때 그래서 우리는 혼잣말을 많이 해요. 이분 되게 외롭구나라고 하면 그거는 김윤아 소장님이 가장 많이 보는 그런 분들일 텐데 제가 진짜 외로울 때 저도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최근에 네. 어떤 거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아무도 안 나오는 연구실에 명절 때 이틀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랬더니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난 다음에 저 혼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엘리베이터하고 예. 이 엘리베이터 왜 이렇게 늦게 내려가는 거야? 평상시와 달리. 이거 누가 만약에 봤다면 되게 황당했겠죠. 근데 이게 저는 예전에는 어디서 많이 경험했냐 유학할 때. 유학할 때 이게 근데 유학생들이 가끔 이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 유학할 때 되면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외롭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중얼중얼대면서 한국어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약간 이상한 애야. 나는 약간 뒤에서 이제 뒷담화를 들었던 적도 있죠. 네. 아니 그럼 그 혼잣말을 하면 그 외로움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나 봐요? 왜냐하면 말하는 거니까요. 말하는 하니까.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병적인 수준으로 많이 하면 자기가 민망할 때도 있겠지만 이럴 때 있어요. 경일아, 너 그래도 내일 뭐 혹은 일주일 후에 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2인칭으로 얘기하면 효과가 좀 있는 걸로 나옵니다. 좋아요. 그러면 자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외로운 게 진짜 외로운 거잖아요. 특히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아유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되게 고민하면서 결국엔 한 말씀도 못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올 때 그 허탈함 이런 거 느끼시는 분들 꽤 계실 텐데 상대가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하면서 대화를 이렇게 좀 흥미있게 끌어가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좀 젊을 때는 이렇게 넓게 많은 인맥을 이렇게 만나는 거에 좀 뻗쳤다면 이제는 좀 적더라도 깊게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하나는 덜 하고 세 개는 많이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덜 하자. 이건 뭐냐면 그거는 충고하고 조언하는 거. 다 잘하시죠? 네, 그런 거 이제 배울 필요 없이 우리가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보고 배운 게 있어서 충고나 조언. 그러니까 우리가 남 걱정을 그렇게 하잖아요. 내 코도 석자인데 남 걱정을 그렇게 하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어저께 코칭했던 어떤 분도 본인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도 꼭 조언 하나를 붙인다는 거예요. 너 이거 잘했어. 요거 하나만 더 잘하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줄여야 이제 하고 여러분 이제 옳은 개소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뭐라고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 네. 있는 말이네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옳은 개소리. 네. 네,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컨텐츠는 라이트하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말하니까 그렇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충고나 조언은 상대가 요청할 때만 하시는 거다. 그걸 하나를 줄이셔야 하고요. 그럼 이제 많이 자주 할수록 좋은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면요. 일단 하나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예, 이제 열심히 듣는 거. 잘 들어주는 거 중요한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비법 하나를 좀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이 뭘까?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는 걸까? 이거를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들으시면 굉장히 잘 들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나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자기감이라고 하는데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 준다는 건 내 감정을 저 사람이 알아줘. 이런 뜻이고요. 나를 아무도 이해 못해. 이제 이런 뜻은 지금 내가 뭘 느끼는지 아무도 몰라줘. 이런 뜻이에요. 기본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잘 이제 따라가면서 들어야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이제 우리 아까 사연에요. 네.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이 400km로, 200km로 막 달리는 것 같다가 지금은 20km도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그런 말을 딱 할 때 거기서 이제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감정을 따라가면서 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감정 느껴지세요 혹시? 되게 좀 일이 없는 느낌 주변에 사람도 없고 사람도 예전에 막 그렇죠. 바쁘게 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일 그렇죠. 저 일 했다면 그래서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감정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감정이 사전에 맞춰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감정이 이 얘기는 어떤 감정이냐면 그러니까 소장님 조금 이따 화이팅. 다시 올게요. 조금 이따 다시 올게요. 아유 또 저한테 그러세요. 약간 무기력한 그렇죠. 느낌. 네. 뭔가 허무하고 무기력하고 뭐 답답하고 외롭고 그런 감정 추적되시죠? 그런 감정을 입으로 뱉어주는 거야. 되게 답답하겠다. 진짜 외롭겠어. 적적하겠어. 야, 참 깝깝하겠다. 이제 여기까지 해보시는 거고 제가 영업 기밀 하나 더 알려드리면 제가 이제 코칭할 때 이제 저만의 조금 더 이제 수준 높은 감정은 뭐냐면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 말고 정반대의 감정. 그 감정과 완전 결이 다른 감정을 세트로 알아봐주면 진짜 좋아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참 외롭겠어. 적적하고 답답하고. 근데도 동시에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쓰면 좋을까? 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것도 같이 있을 것 같아. 난 네 얘기 들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 어때?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들을 때 감정을 쫓아가 보시되 외로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늘 사랑과 증오는 함께 다니는 것처럼 정반대에 있는 감정도 같이 한번 찾으면서 들으시면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뭔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아. 예, 이런 걸 이제 알게 되실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요. 칭찬이에요. 칭찬. 예, 칭찬 우리 좀 인색하거든요. 잘 못한 것만 보이니까요. 이제 칭찬을 좀 해야 되는데 두 분 저를 한번 칭찬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방금 저는 그 멘트 너무 고급스러웠어요. 예. 야, 자연스러우셨어요, 되게 지금 칭찬. 외롭겠다, 갑갑한데 근데 그래도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 생각만 해도 설레고 부럽다. 이거 너무 고급스러운데. 감사합니다. 너무 근데 어떻게 보면 감사해요. 약간 매기는 느낌도 좀 나요. 어머 시간 많아서 너무 넌 설레겠다. 네. 이 톤을 잘 조절해야 맞아요. 되겠네. 뉘앙스를. 근데 우리 소장님은 기가 막히게 네. 전혀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하시네. 최고 네. 최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소장님이랑 얘기하면 제 말 자체가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다 좋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내 말이 좀 약간 격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제 주로 이제 술 친구들. 네, 근데 소장님이랑 얘기하면은 딱 한 10분 정도 지나면 내가 말이 오늘 의외로 품격 있다라는 걸 느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왜 나를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도 또 행복이잖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지난번에 다른 녹화할 때도 그걸 느꼈는데,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끄시고요. 오는 시간이 게 좀. 없으니까 저만 칭찬 맞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신 것처럼 이렇게 너랑 느낀 점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3가지 지금 하신 것처럼 덕분에 이거 많이 쓰시면 좋겠어요. 너 덕분에 내가 뭐가 좋은지, 같이 있으니까 덕분에 내가 같이 말을 이렇게 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인상도 말씀해 주잖아요. 되게 고급스럽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하시는 인상도 좋고요. 그리고 2가지. 딱 좋다. 이런 거 있죠. 좋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제 마음이 너무 좋아요. 딱 좋아요. 참 좋아요. 진짜 우리가 나이 들면서 이 좋아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한다. 진짜 잘한다. 이거 진짜 너 진짜 잘해. 이런 말들 있죠. 그래서 딱 좋아, 잘한다, 덕분에 이런 거를 칭찬을 많이 하시면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는 질문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센서가 있기 때문에 내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질문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질문할 때 보면은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질문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야, 그때 나 눈 많이 온 날 설악산 갔다 왔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좀 친구가 말할 수 있도록 더 질문해 주면 좋은데 야, 몇 시간 걸렸냐?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야, 얼마나 들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궁금한 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것보다는 야, 눈 오는데 특별한 경험이었다. 기억했다. 뭐가 제일 좋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많이 말하도록 질문해 주자. 그래서 요 3가지 좀 많이 하시면 나하고 대화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야, 요만큼의 차이인데 이 얘기와 저 얘기가 확실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 또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오히려 그 혼자 있는 시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을 이렇게 잘 활용하면 얼마나 설렐까? 근데 목소리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원래 이렇게 저 목소리. 아니 이렇게 해요 원래. 그러세요? 상냥하게 합니다. 네. 그 어떻게 왜 사람 말을 이렇게 그래서 죄송해요. 그거 어떻게 활용할지 되게 생각하면 설레겠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활용.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실 이것만 잘 알아도 외롭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저는 참 솔직히 혼자 있을 때가 좋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제 아내와 아이와. 때로는 잘 빠져나가신다. 다른 행복을 느끼고 싶을 때가 있거든. 그때 설레잖아요. 나만 설레나? 아무튼 그 즐길 줄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2분께 공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인지심리학자다 보니까 항상 입장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순간이 됐을 때 뭘 해야 될까를 거기서부터 생각하면 그 순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한다. 네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적어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내가 친정집에 일주일 동안 가 있는다라고 얘기하면 열흘 전부터 준비해요.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스타크래프트 2시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왠지
제 아내가 있을 때 정리하면은 되게 뭔가지 한 소리 들을 것 같은 그런 내용물의 정리 뭐 이런 거. 왜냐면 이제 자질구레한 거 보면 왜 남편 물건도 중에 버렸으면 딱 좋겠다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앞에서 그 정리하잖아요. 그럼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한 10가지에서 20가지를 써놔요. 네. 네, 써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아내가 딱 가면 이상한 짓 안 하고 제가. 그러니까 그걸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뭘 할지 몰라서요. 나쁜 관계로 도피하고. 네. 이런 진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이 적으라 그럽니다. 네, 미리. 그러니까 거창한 버킷리스트만 적을 게 아니라 오, 단기적인 네, 어떤 네, 네. 여유가 생겼을 때 목표들도 미리미리 네, 네. 적어놔라. 네, 좋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혼자 있은 시간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뭘 할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왜 뭘 할지 모르나를 살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뭘 해야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정보가. 그래서 실제로 40대, 50대, 60대 분들과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어느 날 이제 퇴임하고 좀 일찍 퇴임하고 퇴직하고 났는데 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내게 1박 2일 여행 갈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내가 어디 여행지를 좋아하는지, 산을 좋아하는지 바다를 좋아하는지 그거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에 대한 백문백답이 필요하다는 거죠. 좋아하는 색깔은, 내가 좋아하는 운동은, 좋아하는 간식은, 뭐 이런 거죠. 취미 이런 거부터 나에 대한 100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은 다음에 그 시간을 누리셔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네요. 그것도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적어 놓으면 좋겠네. 그러게요. 근데 그 이 생각- 백문백답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코너는 이제 정리를 해야 돼서요. 오늘 토크 주제별로 끝낼 때 한 줄로 우리 두 분이 팁을 좀 주실 거예요. 한 줄 정리. 자, 먼저 외로움을 다루고 싶은 분들을 위한 팁, 김경일 교수님. 외로움은 작은 것으로, 그러니까 큰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작은 행동들로 이기는 거다. 저희는 보통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작은 행동들로 이기는 거다. 우리 소장님. 함께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되려면 내 말 점유율을 줄이고 상대가 말하도록 하자.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크 주제는 유독 가족에게 말이 날카로울 때. 이럴 때 있죠. 오늘 날카로우셨어요? 아침에? 괜찮아요.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사연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고민 사연. 가족과 대화를 할 때 내 생각이 맞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트러블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족이 더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과 달리 말을 할 때마다 가족과 부딪히니 마음이 좋지 않네요. 더 멋진 남편 그리고 아빠로 나이 들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요 고민을 주신 분 이제 남성이신데요. 아빠뿐만이 아닙니다. 엄마도 마찬가지. 아들도 딸도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죠. 유독 가족에게 말이 날카로울 때. 자, 가족이면 대화가 더 편하고 원활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가족에게 말 걸기가 더 어려울 때 있어요. 그거 왜 그러죠? 이제 이걸 약간 또 인지심리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가족에 대해서 메타인지적 착각이 많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호. 그러니까 메타인지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의 정도를 판단하는 건데, 근데 우리 인간이 자주 보면 알고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자기 승용차 몰고 가다가 차 고장 나면 나와서 본넷 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대부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쳐다보고, 네네. 어디가 엔진이야 막 이딴 소리 나고. 왠지 열어야 될 것 같아서 예, 열죠. 예, 예.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열고 네.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죠. 네네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제주도에서 렌트카 몰고 가다가 차가 고장 나서 멈췄으면 안 열어요 사람들이. 안 친하니까. 네, 그러니까 안다고 착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네. 네네. 그래서 안다고 착각하는 게 가족들이 진짜 많죠. 왜 수십 년을 보고 사니까. 가족과의 대화가 오히려 더 힘든 이유는 의외로 우리가 가족을 더 잘 모르기 때문이다. 좀 더 알려고 노력하자. 자, 가족은 뭐 무조건 아끼죠, 우리가. 그런데 그런 마음하고 달리 이 방금 사연처럼
쓴소리, 잔소리, 날카로운 소리, 충고들을 하게 됩니다. 요거 안 하려면 어떻게 요즘 대처 방법 뭐가 있을까요? 진짜 궁금하다. 실제 말, 알죠. 네. 네, 저는 지금 아들만 둘을 키우거든요. 다들 눈빛이 이제 안쓰럽게 저를 보시잖아요.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들 둘 낳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질문을 주시니까 내가 언제 잔소리했지 막 떠오르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아이가 수학학원 가는 걸 진짜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학교에서 이제 와서 한 시간 있다가 수학학원을 가야 되는데 들어오면서 이렇게 다리를 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리를 아파가지고 수학학원 못 가겠다, 그지? 이러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또 다리 저는 애를 또 보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쉬어라. 그랬더니요. 한 15분 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구하러 갔어요? 일어나 걸어서 이제 거실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제 거의 유주얼 서스펙트급인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진짜 큰일 났다 싶어서요. 이제 아들을 이제 소파에 앉혀놓고 이 수학의 미래에 대해서 살짝 이제 잔소리를 좀 했어요. 교양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잔소리를 쭉 했는데 저희 아들이 이러면서 듣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끄덕이면서 애가 들으면 먹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또 잔소리를 했어요. 근데 쫙 이제 잔소리를 하고 나서 이제 잔소리를 하다 보면은 목적지까지 바로 못 가잖아요. 여기 들렀다, 저기 들렀다. 그리고 이제 탁 말을 하고 나면 우리가 잔소리를 하고 나면 내 말을 알아듣겠지라고 착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특히 잔소리는 갑자기 발사가 되고 말의 양이 많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게 들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잔소리 제가 이제 발사하고 나서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확인 꼭 하셔야 되거든요. 엄마가 얘기했는데 엄마가 한 말 중에 어떤 말을 이해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심 기대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 들었는데요. 와, 그러면서 이제 뭐 확 올랐지만 또 이제 확 가라앉히면서 그러면 엄마가 이야기할 때 어떤 생각을 했니? 라고 물어봤더니요. 와, 말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와, 말이 왜 이렇게 길어? 너무 듣기 싫다.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속마음을 못 나눠서 그런 거지. 우리가 하는 소리는 정말 그 밑 빠진 독에 말붙기라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경험뿐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경험으로뿐만이 아니라 연구로도 밝혀졌거든요. 이제 평균 나이 이제 14살. 되는 이제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32명 정도를 모아놓고 이 아이한테 뭘 들려주냐면 엄마의 잔소리가 녹음된 이제 좀 잔인한 실험 같죠, 여러분. 이제 아이들한테 엄마의 잔소리가 녹음된 이제 테이프를 딱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파 변화를 보는 거죠. 이 아이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저희 아이들한테서도 일어난 일일 텐데요. 이제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변연계라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 감정을 자극하는 그 부위가 빨간불이 확 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듣기 싫었다. 이제 이 표현인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제 옳은 개소리인 거죠. 그리고 큰 두 가지는 그러니까 전두엽. 그러니까 이성적 사고라고 하는 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이런 뜻이구나.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런 말을 했겠어. 이런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듣기 싫은 거는 확 올라가고 써야 되는 뇌는 뚝 떨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종종 잊고 막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소용이 없다. 이제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그거 이제 부정적 감정은 최소화하고 그래도 내 말은 명료하게 전달하는 이제 대화 기술 하나를 간단히 좀 소개해 볼게요. 이거를 이제 외우기 쉬우시라고 4S, S가 4개.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S는 뭐냐면 C예요. 내가 이제 보는 거. 뭐냐면 어떤 걱정되는 행동이 뭔지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가 학원 가기 싫어서 다리 저는 모습까지 보니까 너무 걱정돼. 이게 C입니다. C. 그리고 이제 두 번째 S는요. 사이드 이펙트. 그것 때문에 어떤 점이 지금 문제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수학학원 가기 싫어하니까 엄마가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이런 대화를 하면 서로 마음이 안 좋고 그럼 진도도 밀리고 그러면 숙제가 또 쌓이고 그게 너무 걱정된다. 이게 사이드 이펙트겠죠? 중요한 건 1절만 하시는 거예요. 도돌이표 안 하시고.
네, 이제 세 번째 S는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잔소리를 관찰하다 보면 이 세 번째 S가 꼭 빠져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이드예요. 대안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하고 훈육의 차이점은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엄마가 제시할 수도 있고 부모가 제시할 수도 있고 아이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원은 빠지지 말 때 한 달에 딱 한 번 네가 쉴 수 있는 쿠폰은 하나 줄게. 그거 진짜 급할 때 한 번만 쓰자.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 S는 사인이라고 붙여봤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사인해야 그거를 하던 말던 할 거잖아요. 그래서 넌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뭐 혹시 엄마한테 또 다른 이야기 하고 싶은 거 있는지. 그래서 요 순서대로 좀 지켜서 대화하면 그래도 내 메시지는 전달하되 기분 나쁘지 않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최소화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 좋네요. 이건 여러분도 좀 기억해 두셨다가 네 가지 S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수밖에 없을 때 요거 한번 지켜서 하면 조금 부정적인 효과가 덜 하겠네요. 반대의 경우도 한번 여쭤보면 들을 때 네, 이게 참 충언인 줄 알아요. 날 위한 말인 줄 아는데 너무 듣기 싫어. 너무 듣기 이거 어떻게 싫죠. 대처해야 돼? 네, 우리 뇌도 막 빨간불 켜지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 느낌 너무 잘 알아요. 그러죠. 아니 저는 오늘 아침에도 겪었는데 제가 이렇게 일 나오면 친정 엄마가 저희 집에 와서 애들을 잠깐 봐주세요. 그럼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노룩 패스로 냉장고부터 탁 여시거든요. 아시겠죠? 그 다음 스토리를 너는 뭐해 먹냐, 굶기냐, 뭐 이렇게 듣기 싫거든요. 네, 그럴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지르거나 도망가거나는 최대한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른다는 건 이제 맞짱 뜨는 거죠. 엄마 오늘 날이야? 이제 이러면서 내 실력을 이제 보여주는 맞짱을 뜨게 되면 그건 이제 관계를 해치니까요. 예, 그거는 맞짱 뜨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참아야지. 이거 너무 참으시면 분노가 쌓이거든요. 예, 그래서 참는 것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는데 네. 스타일에 맞는 거 하시면 좋으시겠어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 완전히 내가 이제 하이 퀄리티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적 경청해버리는 거예요. 더 단수 높게. 엄마 나 못 먹을까 봐 안 먹고 다닐까 봐 너무 걱정되지. 엄마 나 밥 먹는 거 하나로 엄마가 그냥 그거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엄마 마음을 확 그냥 안아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잔소리가 짧아진다는 거죠. 에휴, 그렇지 내가 뭐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조금 더 고단수의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근데 나는 그게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머리로는 알지만 그 말이 안 나와요. 이제 이러신 분들은요, 고백하고 요청하기 전략을 쓰셔야 돼요. 고백은 뭐냐면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내 걱정하는 거 알겠는데 내가 그 말 들으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엄마 마음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가장 강력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엄마 와면 좀 불편하겠지만 냉장고 문 열고 나한테 말하는 거는 하지 말아주세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이 가장 좋으니까요. 좀 내 스타일에 맞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진짜 오늘 얘기들 중에 좀 매몰 좀 해야 될 게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이 사안들인 것 같아요. 또 여기 많은 분들이 또 동료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또 오래실 거예요. 어찌 보면 가족보다 회사 동료하고 더 말을 많이 한다는 통계도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 생활을 길게 하면 말을 안 하면 또 일을 못 하니까요. 일 못하니까. 네네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대화에서 혼란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자, 여러 연령대의 주변 사람들과 편하게 이야기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보통 그 제 주위에 다른 연령대 사람들과 잘 못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연령대가 뭘 못하는가를 잘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잘 못해요. 단점. 네네. 근데 이걸 심지어 그래서 자기 칭찬할 때도 그래서 그 연령대의 세대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후배 직원이 일 잘했는데 그럼
일 잘해서 너무 좋다고 칭찬하시면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일을 너무 잘한다고. 묘하게 기분이. 네. 그럼 이게 칭찬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이 양반이랑 더 가까워지면 더 괜히 나도 이제 싫어할 것 같은 이 양반이 이런 것도 있고 전 옛날에 반대로 선배 한참 10년 이상 선배 교수님한테 반대로 또 제가 이렇게 한 적도 있죠. 저기 선배 교수님한테 교수님 그 나이 드신 분답지 않게 옷을 너무 잘 입으세요. 뭐 이랬다가 아니 근데 진짜 좋은 얘기 해주셨네. 저희가 은연중에 예? 부지불식간에 뭐답지 않게라는 그렇죠, 말 그렇죠. 상당히 많이 씁니다. 네네. 그거 근데 별로 안 그게 좋은 말이에요. 어느 경우든 별로네. 네네네. 그죠? 특히 한국 사회는 네. 관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기보다 자기를 욕하는 것보다 자기 관계를 욕하는 걸 더 싫어하거든요. 그러네요. 네네. 답지 않게라는 말 삼가는 게 네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한다는데 이번에 딱 그런 사람 들어왔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괜찮네. 네. 전혀 다르게 들려요. 요즘 그렇다는데 그 사람이 여기 왔네. 이거 아주 좋네요. 아니 왜 제가 지금 깜짝 놀라면 저도 답지 않게라는 말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네. 오늘 많이 배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도 하나 이어가 소장님도- 볼까요? 제가 이제 그 코칭할 때 많이 하소연하시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요새 MZ 세대라고도 말을 하고 젊은 어디서 한숨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되게 어떻게 말을 섞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이제 같이 식사하거나 뭐 전체 모일 때 이제 아무도 말을 안 하면 내가 여기서 뭔가를 이제 선배로서 리더로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은 또 함부로 말하면 불편해하고 결혼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거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때 이제 두 가지 좀 팁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내가 그 분위기를 막 주도하고 이끌려고 하시면 사단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선배로서 그런 책임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조금 우리가 팀워크도 있게 으쌰으쌰 만들려면 내가 뭐 이렇게 재밌는 소재도 좀 꺼내고 뭐 주도하는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자연스러우면 괜찮은데 그게 배워서 하는 거면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을 내지 마시고 그냥 중심이 되려고 하지 마시자. 예. 중심은 후배들이 그냥 하게 두고 나는 곁에 그냥 서 있는 소나무처럼 그렇게 있자. 이 말씀이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화두는 던지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만만한 화제들이 좀 있어요. 안전한 화두들. MZ 세대나 이제 후배들하고 얘기할 때 제일 좋은 건 재테크. 네, 재테크 얘기하는 거 MZ 세대는 조금 편안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이거 얘기하실 때도 내가 어떻게 했다는지 이렇게 빠지면 또 큰일 나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해? 뭐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재테크 얘기하시면 좋고 OTT. 네, 요즘 OTT 혹시 어떤 거 즐겨보시는지. 넷플릭스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제 요즘 저는 이제 경성 크리처 이거 말해도 되나? 하여튼 그런 거에 꽂혀 있어요. 말해도 되죠. 예, 예. 우리 당연하지 않을까요? 괜찮지 박서준 않을까요? 배우님의 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있죠. 그런 화두. 그런 박서준 배우님.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런 OTT에 대한 거 조금 이렇게 공부하셔갖고 이렇게 툭 던져서 화두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도록 그런 거 좋고요. 쇼폼들 있죠. 예. 여러분 틱톡, 릴스 그리고 이제 쇼츠 이거 차이 아세요 다? 네, 눈동자가 흔들리시네요. 네, 그런 쇼폼들 이렇게 영상을 짧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두만 툭 던지시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마지막으로는 요새 이제 그 릴레이 같은 거 챌린지 있죠, 챌린지. 네, 지금 표정이 많이 어두우시네요. 네, 이제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챌린지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오늘 하루 동안 돈 안 쓰기 무지칠 챌린지. 뭐 이런 게 한때 유행이었고 요새는 뭐 수우파 하면서 이제 그 스모크 챌린지 이런 거 챌린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조금 그냥 공부하셔가지고 툭 던져주시는 거 이제 그런 거 정도면 후배들하고 중심이 되지 않으면서도 너희끼리 얘기해 난 들을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마지막에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는 그런 컨텐츠들은 우리 어른 세대도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맞아요. 휴대폰만 키면 나옵니다. 스모크 챌린지 춤추는 거예요. 똑같이 다 해, 막. 네, 네. 이 사람. 담배 저 피는 사람. 거 아니에요. 스모크 챌린지가 담배 피는 거 아니고 짧아. 한 춤추는 거. 40초면 돼, 40초. 꼭 한 번씩 보고 맞아요. 그 스모크 챌린지 네, 그 툭 아는 척 동작이 아주 그 기가 막히더라.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만 해도 좀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맞아요. 되겠어요. 그렇게. 자, 이 시간이 지금 워낙 지금 말씀들을 잘해 주시니까 조금 늦게 가셔도 돼요? 안 됩니다. 제가 빨리 가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조금 밀도 있게 진행을 할게요. 자, 이번엔 이거 사실 저에게도 좀 해당되는 질문인데요. 누군가가 부탁하면 이 거절을 잘 못하겠어요. 좀 정중하게 거절하는데 명확하게 내 뜻은 좀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네.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근데 거절은 다 어렵죠. 근데 특히 거절이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초점이 타인에게 가 있는 경우들 있죠. 내가 거절을 하면 하고 이제 생겨나는 걱정들이 많을 때 거절이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기술도 물론 중요한데요. 이 타인에게 있는 초점을 나한테 가져올 수 있을 때 거절이 조금 가벼워지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력이 안 돼서 내가 지금 안 하고 싶어서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내가 거절하는 거기 때문에 초점을 이제 자꾸 나한테 내가 안 돼서 하는 거지 저 사람 때문에 거절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초점을 자꾸 가지고 와야 우리가 말을 하기가 그래도 조금 수월하고요. 그리고 거절할 때 이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챙겨서 하시면 좋겠다 저는 보는데요. I understand, sorry, because. 네, 쉬운 영어 단어. I understand, sorry, because인데요. 이제 understand은 뭐냐면요. 당신이 이런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이해해요. 그러니까 부탁한 사람을 좀 민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빨리 끝내셔야 될 텐데 너무 급하셨을 텐데요. 이런 말 있죠. 당신이 나한테 내가 지금 거절을 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이게 understand. 이 말이 앞에 들어가면 좋겠고요. 그 sorry는 아유 어쩌죠? 아우 죄송해요. 이런 말들 있죠. 그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쿠션 용어라고 합니다. 관계에서 꽝 부딪히지 않으려면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용어다.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이 두 가지를 저는 먼저 사용해 보라고 하시고요. 말씀드리고 싶고 관계 중에는 조금 나하고 특별해서 진짜 거절하는 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진짜 있거든요. 내가 신세 많이 줬는데 어떡하지 이런 말 할 때는 이제 비커우즈까지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일을 여기까지 끝내야 해서요. 이렇게 내가 이제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1절만 이거 이제 2, 3절 가면 구구절절 해주고 슬퍼지거든요. 그래서 1절만 이렇게 짧게 해주시는 거 이제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처방법 중에 진짜 나는 그런 말 들어도 나는 거절이 너무 어려워요 하신 분들은 제가 극단의 처방을 하는데, 누군가 부탁했을 때, 저 그거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진짜 거절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제 어떤 선배께서 저한테 이제 강의를 요청하는데요. 막 이렇게 전화로 통화했어요. 근데 막 떨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배님 저 그 강의 안 하고 싶어요. 했더니 그 쾌감이 그러면 느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와 쿨레 진동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좀 그렇게 탁 선을 딱 긋는 그 연습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근데 그 안 하고 싶어요 하면 상대하고 좀 관계가 악화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뉘앙스를 좀 잘 해야 하고요.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라는 그죠? 전 약간 불쌍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참 제가 형 지금 어려운 거 잘 알아. 언더스탠이죠? 근데 미안해. 진짜 내가 요즘 나도 어려워서 그래서 나 좀 세금도 내야 되고 도저히 빌려줄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그 형이 너 돈 있잖아. 자, 그러면 지금 너무 잘하셨잖아요. 공식에 맞춰서. 그 다음에 막혀요, 제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사람 몫이에요. 내가 그 세 가지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또 어떤 말을 해올 때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책임질 감정의 몫인데 그걸 내가 또 그게 말이야 이렇게 발 담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그랬구나 아유 그랬었어 그냥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나 형에게 돈 안 빌려주고 싶어요. 이거 어때요? 괜찮은데요? 좀 더 간절하게 네. 안 빌려주고 싶어요. 누가 그렇게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하시고 그냥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저분이. 너무 힘들어요. 네. 진짜 왜냐면 지금 눈이 촉촉해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진짜 돈이 없어요. 네? 요즘 좀 라디오도 그만뒀고 활동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는 할 건데 그리고 제가 열심히 제 가족도 챙겨야죠. 예? 장모님 선물도 사드려야죠. 저한테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빨려드네. 예? 이거 막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져. 감사합니다. 어디 네. 연구소 어디예요? 네, 저기 있어요. 네, 네. 나중에 한번 찾아뵐게요. 자, 그러면 역시 이번 토크도 이제 한 줄 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한 줄. 김 교수님? 내가 건강해야 건강한 인간관계가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을 몸까지도 다 늘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소장님? 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형 미안한데 안 하고 싶어요. 연습을 좀 해야 되겠네 진짜. 칭찬하셨어요. 칭찬 아.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참. 이제 사실 우리가 이 두 분과 나눌 주요 얘기는 아까 끝이 났어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귀한 분들이 힘든 걸음 해주셨기 때문에 깜짝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그리고 3프로TV 언더스탠딩 진행자이죠. 이진우 프로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 프로님 어느 쪽에 모실까요? 요 안쪽으로. 제가 그냥 가운데 앉고 경석이 형 집에 보내드릴까요? 이게 오자마자 왜 이렇게 앉으세요. 공격적으로 여기 앉을게요. 안 여기. 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우리 이 프로님이 안으로 들어가세요. 안으로. 그럴까요? 네, 네. 그래도 손님으로 오셨어요. 이쪽.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진우 프로하고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퇴직과 노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예. 저도 이제 실질적인 걱정을 시작했습니다. 퇴직과 에이, 노후에 대해서. 벌써요? 네. 오호. 그렇죠. 이게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노후에 뭘 좀 재산을 굴려서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노후가 될 때쯤 되면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유동성을 잘 신경을 써야 한다 오히려. 요걸 어떻게 현금으로 만들어서 쓰다 가지 혹은 뭐 그런 생각을 더 하셔야지 내가 집이 뭐 10억짜리가 2개 있는데라고 하는 게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그러다가 그 집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요즘엔 예전에는 그거 뭐 담보로 대출 받지 하면 되는데 요즘엔 대출도 잘 안 해주는 거 아시죠? 특히 DSR인지 뭔지 그놈무게 생겨서 그게 이제 특별하게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분 가면 집이 비싼데도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러니 특별히 더 유동성에 좀 신경을 쓰셔야 한다. 뭐 다 신경 쓰셔야 하지만 네. 신경 잘 못 쓰시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 그냥 돈으로 만들어지겠지 팔면 되겠지가 이제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서울에 아파트 갖고 있으면 수도권에 아파트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었고 그건 뭐 예전과 지금까지는 비슷했는데 요즘 그 느껴지기 시작하는 몇 가지 변화 중에 하나가 낡은 아파트들이 자칫하면 재건축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처음 관찰들을 시작했어요. 이제 막 작년 올해 들어서. 예전에는 아파트가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는 조합장이 해먹고 튀었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거 하지 마라고 규제하거나 그거 아니면 재건축이 안 될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공사비도 올라가고 이제 대체로는 용적률도 다 찾아먹은 게 많고 그래서 이게 재건축이 되네 안 되네가 굉장히 치열해졌는데 점점 더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바뀌고 있어요. 공사비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이리 계산해도 저리 계산해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을 이제 슬슬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빌라 2채 갖고 있으면 이거 팔아서 돈 만들기 되게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똑같아질 가능성이 있다. 아파트들도 낡은 아파트들도. 그래서 유동성 잘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이건 뭐 질문 이런 거 없나 봐요. 오늘 저 아, 강의하러 네, 온 지금 거 아닌데. 질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대기 좀 하고 싶어 하길래 그냥 가만히 지켜봐 봤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오픈을 해줬고요. 예. 조금 체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방금 살짝 언급하셨는데 풍족한 노후를 위해서 미리미리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퇴직 전에 체크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이유. 저는 퇴직 전에 뭐 재산 어떻게 체크하는 거는 알아서들 고민하시겠지만 사실은 특별한 답은 없고요. 저는 오히려 주변에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좀 아는 전문가지 하는 그 리스트. 요거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이력을 통해서 갖고 있는 리스트도 있고 또 뭐 내 인맥 중에 어떻게 한 달이 건너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리스트를 잘 모아놓고 요 사람들하고 잘 교류하고 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미리 만들어 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일을 하려면 몸을 써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점점 더. 그러면 그거 말고 뭘 해야 되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인데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는 올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못 써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고 계속 뭔가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알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저 선배님 한 분이 저 업계에서 뭐 어떤 일 하시냐면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에요. 네. 선배님 돈 잘 버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아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면서 인테리어가 잘 해서 잘 마무리되고 돈 잘 받으면 남기는 꽤 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꼭 5집, 6집 하다 보면 한 집에서 사고가 나서 돈을 못 받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드네 뭐 이러면서 다시 공사하세요 마세요 뭐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합의해서 주고 나면 꼭 미치고 뭐 그러다 보면 안 남는다 이게. 그리고 인건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선배님 그거 계속 그걸로 하셔서는 똑같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직접 그거 수주해서 공사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선배님이 30년 인테리어 하셨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그 인테리어를 하려는 뭐 신혼부부든 뭐 젊은이든 누구든 태어나서 인테리어를 저는 5번쯤 했다 손 들어보세요. 없거든요. 대체로는 한 번 내지는 인생 열심히 사셨으면 2번, 3번 정도 하시고 그냥 세상 떠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번 했으면 다음 내년에 또 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는 한 10년 이상 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옛날에 한 번 했던 그거가 경험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 인테리어 하러 쭈삣쭈삣 오는 소비자들은 다 초보자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차라리 상담을 해주시고 상담료를 받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인테리어는 요즘 한 번 하면 그냥 억대가 되기 때문에 그 상담료 조금 좀 비싸게 내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인테리어 내가 해줄게 저한테 맡겨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수두룩백백인데 그렇죠. 인테리어 나한테 시키지는 마. 나도 어차피 잘 못해. 내가 인테리어 30년 했지만 그만뒀어. 그런데 인테리어 할 때 뭐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당신이 하려고 결정하는 그 사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뭘 더 요구할 수 있고 뭐는 좀 조심해야 되는지 요거 한번 요런 데 한번 더 알아보는 게 어때라고 하는 그런 조언은 줄 수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 그 수요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야 내가 평생 인테리어를 30년 해왔는데 뭐 31년째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간접적으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노하우나 네트워크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양하게 해보시면 그러면 오히려 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이 젊은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 경쟁하면 저도 방송가에서 저보다 훨씬 더 말 잘하고 잘생기고 출연료 싼 막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형도 초조하지 그러니까. 아, 난 라디오 인장 그만뒀잖아. 아 그런가? 몰라? 근데 제가 볼 땐 뭐 2%의 자리는 저는 제가 볼 땐 뭐 앞으로 한 10년은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거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은 뭐 여기저기서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
관계를 준비해놔라, 네트워크를 해놔라. 요 참 네. 좋은 이야기네요. 특히 네. 이제 나이 들고 하면 재테크를 좀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더 치열하게 해서 어떻게든 좀 돈을 좀 더 모아야 되겠다. 나이 들면 큰 돈 들어갈 일이 더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어떤 욕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직접 활동해서 돈 벌 수 없으니까 무슨 프랜차이즈를 하나 해볼까. 하여튼 귀에 솔깃솔깃 들어오는 일이 더 많아져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래도 사회생활 경력 40년인데 내가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할 거면 나는 사기 안 당할 거야 라고 본인이 아무리 알아봐야 그냥 본인 안에서 그 결정하는 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누구한테 물어보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선뜻 전화하고 물어보고 나 좀 한번 도와줘 할 수 있는 리스트가 주변에 있어야 돼요. 주변에 뭐 검사, 경찰, 의사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그거는 아들 아실 텐데 요즘엔 그거는 오히려 김영란법 때문에 더 어려워졌고요. 주변에 차라리 그래서 재테크 전문가라는 건 존재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금융상품에 대해서 좀 아는 녀석, 그런 친구, 그런 후배의 친구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리스트를 쭉 적어놓고 알아두시면 가끔씩 뭐 고구마라도 보내주고 그러다가 나 하나 좀 뭐 좀 물어볼게 그러면 그분은 1분만 통화하면 되는 일이에요. 아 그거 괜찮아요 하세요. 아 그거 위험해요 안 돼요. 아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되겠는데요. 어려운 일 아닌데 그거 없으면 그냥 혼자 2시간 고민하고 웹서핑 해보다가 덜컥 이제 이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아까 궁금한 거 그 아까 인테리어 선배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 2%가 그런 충원을 했고 그분 혹시 그러면 전향했어? 아 그분 그 굉장히 소질을 보이셔서 네. 굉장히 즐겁게 하고 계세요. 이제 상담으로? 아 그럼요. 와 대박. 다만 어. 큰 돈을 한꺼번에 벌지는 못하죠. 그렇겠죠. 보통 인테리어 공사 2달 하고 나면 한 2천, 3천 남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벌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이런 거였어요. 야, 내가 네 조언을 듣기 시작할 때는 요걸로 요 수입이 요게 대체될지 난 그 머리를 굴려서 도대체 상담료를 얼마나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진짜 큰 변화가 있더라. 뭐냐면 내가 인테리어 공사업을 할 때는 오는 손님한테 내가 내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도 마음도 불안하고 내 마음을 들키면 어쩌나 그렇기도 하고 상담 끝나고 가도 마음이 불편하더라. 그리고 그렇게 오신 손님이 성공적인 인테리어를 하면 내가 손해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 어찌 보면 가성비 떨어지는 인테리어를 시켜야 내가 돈을 버는 이런 업을 내가 30년을 해왔는데 이걸 상담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인테리어를 잘하고 만족하고 얼굴 환하게 되는 게 그게 나한테도 보람이고 나한테도 돈이 되는 일이라서 이게 세상에 고객이랑 나랑 이게 이익이 일치해서 가는 걸 내가 처음 느꼈는데 진짜 좋은 일이더라. 아무튼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 점심 시간 거의 다 돼서 퇴직을 이제 좀 예상을 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갑자기 퇴직을 해서 미리 준비 못 하고 퇴직 이후의 단계로 넘어가신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조언. 빨리 일자리를 만드셔야죠. 그 일자리라는 건 정규직 취업 이거는 안 될 겁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젊은 친구들도 채용하는 입장이 되어보고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도 한번 해봤더니 경석형도 마찬가지고 저보다 나이 드신 분이 야, 요런 일은 잘하실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들이 몇 개는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은 풀타임으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모든 사장님에게도. 그리고 같은 값이면 젊은 친구 쓰고 싶지 나이 든 사람 쓰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일을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야, 이 친구가 빨리 와서 이것 좀 해주자 라고 하는 게 나아요. 근데 다만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그런데 저 선배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내가 월급은 얼마나 드려야 되지? 그렇다고 실례잖아요. 혹시 좀 싸게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냥 쭈삣쭈삣 하다가 말을 못하고 마음을 접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먼저 다가가서 야 내가 퇴직하고 났더니 세상에 한 달에 50만 원이 아쉽다 야. 야 뭐 이런 거 좀 있으면 좀 해줘. 그리고 야 너도 그렇게 돼. 내가 먼저 가서 좀 해볼게. 그런 거 아니면 경험을 좀 나는 다양하게 쌓고 싶은데 이거 뭐 나이 드니까 인턴도 안 써주네. 그러면 선배님 혹시 그럼 인턴도 괜찮으세요?
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먼저 연락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얘기 사실 아직 그런 얘기까지도 하기 어려우시면 수첩의 리스트 중에 쭉 전화해서 그냥 가끔씩 전화해서 야 내가 퇴직하니까 시간이 많네 너 고구마 좋아하니? 처음에는 다른 용건 없더라도 그렇게 하고 나면 그래 이 형 요즘 한가하구나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남이 나한테 쉽게 전화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한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 나는 안 그런데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남들이 조금씩 어려워해요 나를. 그러니 나 괜찮아 만만한 사람이야. 그런 걸 자꾸 여기저기 어필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럼 아주 이제 사소한 일들도 시작되기 시작하고 그게 다음 인생에 더 즐거운 일자리로 만들어질 텐데 일을 준비할 때 대개는 그냥 뭐 사람 뽑는 데 없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시작해 볼까라고 하면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한 줌 인맥들이나 네트워크라도 부담 없이 전화할 수 있게 나 시간 많아 다양한 경험이 필요해 뭐 좀 도와줄 거 없니 내가 꼭 돈 받는 일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좋아질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예, 예, 좀 열어놓으시는 마음 필요하고. 그럴 때도 저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각종 돌잔치, 회갑잔치 이런 분들 부르면 비쌉니다. 아니 근데 그 조금 지난 영화긴 한데요.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영화인데 그거 한번 보시면 용기가 좀 나실 수 있거든요. 퇴직하신 어른들. 그거 진짜 감동적인 영화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지금 해야 될 단계여서 두 분께 이제 짧게 하나씩만 여쭤볼게요. 퇴직하시면 이제 본의 아니게 우울증에 시달리실 수 있잖아요. 그거 예방하는 법, 건강하게 노후 준비하는 법, 김 교수님? 아까 우리 이 프로님이 거의 다 말씀해 주셨는데 관계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우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계에서부터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나한테 편하게 전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게 퇴직 전후로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건이 있을 때만 전화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근데 용건이 없는 전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퇴직 후에 더 삶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용건 있을 때만 대화해서 그러니까 용건을 만들기 어렵고 꺼내기 힘들 때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여성들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제 뭐 2시간을 얘기하다가 전화로 얘기하다가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렇죠. 네. 용건이 있는 게 이상하죠. 네. 가끔은. 네. 그러니까 용건 없을 때 미리 얘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용건 없을 때 안부 많이 물어봐 놓으시고, 네. 그러면 나중에 진짜로 용건 있을 때 말이 떨어지거든요. 네. 고구마 이런 거 좀 자주 보내고 받고. 고구마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그게 제일 부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부담 없는 선물이 몇 개 의미가 있는 있구나. 받는 사람이 부담은 없는데 이 사람이 날 챙겨주네 하는 느낌을 주는 몇 가지가 있는데 고구마랑 고구마. 양말. 양말 좀 느낌 다르다 진짜. 괜찮죠? 그죠? 양말. 이 사람이 내 양말을 신경 썼네 할 수 있고 야 갈려서 양말 살려 갔더니 싸고 좋아 보이길래 네 생각나서 샀어 그러면 괜찮아. 그 시간에 네 생각이 난 게 얼마나 고마워요. 양말이야. 그리고 양말은 많아도 되잖아요. 그러네. 그것도 자리를 차지해요. 고구마를 양말로 싸서 보내주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김윤나 소장님. 이제 퇴직하면 배우자하고 좀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요럴 때 어떻게 좀 대화 좀 잘 이끌고 존중하는 마음을 좀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많아서 같이 있으면 이제 문제는 이제 더 싸운다는 거죠. 안 봐서 그냥 넘어갔던 일들을 이제 많이 싸우게 되는데 이제 존 가트만이라는 박사가 부부간에 독이 되는 4가지와 해독제 4가지를 이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한 2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독은 비난이래요. 비난은 이제 상대를 이제 무시하는 그리고 상대를 모든 탓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너는 도대체 항상 뭐 이 모양이야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말은 독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건 이제 해독제. 이제 해독제는 뭐냐면 나는으로 시작해서 원해요로 끝내는 거죠.
대화를. 예를 이제 한번 들어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아, 너란 인간은 나한테 도대체 관심이 없어. 이런 거 있죠. 너무 리얼하진 않았죠. 조금 어색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런 거가 이제 비난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해서 표현하는 건 나는 당신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같이 저녁 먹으면서 같이 대화했으면 좋겠어. 대화하길 원해. 이제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죠. 이 연습은 이제 부부가 같이 하셔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비난은 공격이거든요. 이제 공격하면 상대는 어떻게 될까요? 방어하게 돼요. 이제 방어는 뭐냐면, 야, 아주 너는 그래 잘났다. 라던가, 그래,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다 방어라고. 이게 되게 독한 두 번째 독이래요. 그래서 이거의 해독제는 뭐냐면요. 저는 이거 되게 공감하는데, 조금만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란 인간 나한테 관심 있냐? 이제 이랬을 때, 야, 너는 나한테 관심 있냐? 이제 이게 아니라, 조금만 인정하자는 거는, 아, 내가 그렇게 서운하게 할 때도 있었지. 이런 게 조금이죠. 다는 아닌데 조금만 받아주면 그래도 그 다음 대화가 진행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덜 싸우기 위한 이런 전략들을 같이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너 역시 한 줄 팁으로 마무리할게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한 줄 팁. 우리 이프로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한 줄 팁. 네, 한 줄로. 친구 부자가 되자. 친구 부자가 되자. 이미 시간 부자는 되실 거니까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친구 부자가 되자입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전문가분들이 뭐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좀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제 직접 이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많이는 아니어도 원하시는 분들에게 네, 손을 드시면 제가 네. 마이크 뛰어가서 전해드릴게요. 이게 아주 마이크가 오늘 없어, 지금 여기에. 최고예요. 자, 우리 손 그 자리에서 드시면 바로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사춘기 이 따님에 대한 지금 고민입니다. 지금 잠깐만 우리 경성님은 아이가 어떻게 되시죠? 초6이요. 초6 하나죠. 예. 예, 하나죠. 요 아들들 딸들. 아, 네, 아들들 딸들. 네. 딸 하나. 그치 셋이구나. 이남일녀. 맞다. 네네. 이남일녀, 이남. 이남. 네. 네. 사춘기 지나가. 초5. 지금 초6인데 요즘 좀 빨라져서 지금 들어간 것 같긴 초3은 해요. 들어가요. 요즘 들어간 것 사춘기. 같아요. 네. 저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희들도 지옥 같은 사춘기 시절을 다 겪었는데. 네. 저는 심지어 제 첫째 딸 사춘기일 때 너 내 여자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여기서 내 여자는 제 아내인데 왜냐면 엄마가 그러니까 제 아내가 맨날 집에 가면 다 이렇게 피가 다 빨려 있으니까 나 이 여자랑 오래 살아야 되는데 너는 시집 가면 그만이지만 이 정도로 힘들어했었어요. 근데 그 한국 사춘기는 그러니까 뭐 그게 당연하니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일부는 있어요. 네, 있는데 그 애착을 잠시 끊어내야 되는 게 사춘기의 정의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애착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게 한국의 부모 자녀예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왠지 아세요? 아이 많이 안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과 인간의 애착이 아이를 안아줄 때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성장 후에 부모와의 관계가 대면대면해지거나 심지어는 약간 의절했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오랫동안 부모님을 자꾸 문득문득 떠올려요. 왜 그러냐면 심리적 애도가 안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애착이 제일 강하게 형성된 이유를 보면 이게 많이 안아주고 만져주고 서로 이랬기 때문이거든요. 아이 엄청 안아주셨죠? 그렇죠? 근데 그걸 끊어내려니 애가 얼마나 집행검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서 집행검은 지랄도라고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간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서 굉장히 한 2, 3년 동안 강렬히 부모님 그러니까 늘 부모님과 해왔던 행동을 당연시하는 걸 강렬히 저항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조금 더 외교적으로 대하시라고 저희는 얘기합니다. 외교적으로 대한다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시계 보고 좀 있다가 자녀 문 딱 열고 들어가죠. 똑똑하고 그건 어차피 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침범이에요. 근데 저는 옆방에 채원이 있는데 집에서 카톡 많이 하거든요, 아이랑. 채원아 이따가 채원이 방에 가도 돼?
그럼 애가 이제 일단 이건 침공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니까 애가 언제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지. 그럼 이제 언제 갈 거냐면 내일 모레 7시 42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애가 뭐야 이 인간 또 이러죠. 근데 이제 뭐냐면 훨씬 더 나랑 너랑은 훨씬 더 격식 차리는 사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면 훨씬 더 그 다음에 그 넓어진 공간만큼 들어가기가 좀 좋아져요. 저기서 외교 문서처럼 보내고요. 예, 외교 행랑처럼 하고 심지어는 약간 공문서에 출력하는 듯 해가지고 애한테 뭐 주고, 예, 뭐 그다음에 뭐 채원 뭐 누구 무슨 동 뭐 했던 뭐 기관장 김채원 귀하 뭐 이러면서 일부러 그런 장난을 칩니다. 거리 두세요. 먼저 거리 두세요. 근데 거리 둔다라는 게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네, 격식 차린다는 뜻이니까요. 그래도 앞으로 더 괴로우실 겁니다. 네. 근데 그때 제일 안 좋은 게 멀어져 가는 아이를 어떻게든 가깝게 잡아당기는 건 오히려 역효과잖아요. 예. 그죠? 올 때 물러나시면 안 되지만 네. 물러날 때 다가가시는 것도 안 좋다. 이게 네. 심리학자들 많이 그 코칭에서도 많이 얘기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걱정되고 그죠. 그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안타깝고 조바심도 나고 아마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은 마음일 텐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부모는 다 아실 텐데 그러니까 마지막 믿는 구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이가 밖에 나가서 그 하루에 그런 말을 몇 번이나 들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이제 그런 말을 충분히 해주고 그리고 본인이 몰라서 못 빼는 것도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말은 그 말이 확 이제 나오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말을 좀 바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주시냐면 살쪄도 살 빠져도 내 아들이지. 예. 그러니까 그 때에 맞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되게 장난칠 때 아무리 장난쳐도 내 새끼지.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막 이제 공부 성적 때문에 민감해할 땐 성적 스트레스를 우리가 많이 받거든요. 공부 잘하건 못하건 내 딸이지. 이런 거. 살이 찌건 말랐건 내 자식이지.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확확 나갈 때 그 중간중간.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안심하도록 믿는 구석이 아직 있구나. 이런 말을 중간중간 껴주시면 그거를 참지 못할 때 그래도 복구하는 대화로 그렇게 좀 심어주시면 어떨까? 이 말씀만 드릴게요. 복구하는 대화 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좋네요. 하여튼 바꾸기는 뭐 동아시아 최강이에요, 이분이. 말 이렇게 살짝 바꾸는 거. 그거 확 달라지네, 느낌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크 콘서트는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오늘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세 분의 전문가의 소감 한 말씀씩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호스트이신 우리 김경일 교수님부터. 저 진행하다가 오늘처럼 편하게, 네네. 이렇게, 뭐 이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날로 먹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그냥 세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3프로TV 그냥 간접 광고하고 저는 끝낼게요. 네. 매주 일요일 7시입니다. 네. 하나생명과 3프로TV와 함께하는, 마음의 지혜. 이 시간 앞으로도 좀 더 의미 있고 좋은 내용 많이 만들어 갈 테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참 좋구나. 너무 좋다. 덕분에 많이 배우고 느낀다 하면서 가고요. 우리 지혜의 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지혜롭게 나이 드는 법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일 고민하고 있고 요즘 내린 저의 결론은 특히 이제 우리 셋이나 되는 저의 아이들과 갈등이 매우 꽤 깊었다가 최근에 제가 내린 결론은 아이 입장에서 부모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을까라고 하는 그 모습이 그냥 제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생각해보니 내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걸 계속 제가 강요하고 설득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아이라면 나의 부모는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아무 말 않고 있다가 돈 주세요 하면 돈 주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그때 그냥 편한 조언을 해주는 정도로만 있어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한테 바라는 건 뭐냐면 그냥 건강하게 계시고 제가 이것 좀 하세요라고 하는 거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그러마 하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거가 뭔지를 잘 생각해서 그렇게 하다가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했습니다. 아이들과도 그렇게 하니까 좋아지고요. 우리 같이 그렇게 해가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 2시간여간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진행자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재미있었고요. 오늘 진행하시는 거 보시고 어떤 생각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3프로 TV의 웬만한 행사는 제가 진행하는 걸로 아마 제작진 회의가 지금 긴급하게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좋은 자리에서 많이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